자, 이번에는 사회복지조사론 2장입니다. 자, 여기서는 크게 3개의 테마를 다룹니다. 사회조사의 유형, 사회조사의 절차, 사회조사의 분석 단위 이렇게 3가지를 다루는데요. 시험 문제 출제 비중은 조사 유형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28페이지 위쪽에 있는 그래프 보시면 조사 유형을 묻는 문제는 최근 7년 동안 9문제가 나왔고요. 조사 절차 문제가 4문제, 분석 단위 문제가 한 문제 나왔는데 그 한 문제가 올해 2024년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조사 유형 쪽을 꽉 잡아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7년간 출제 분포 그래프를 보시면 보통 한 2문제 정도가 평균적으로 나오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사 유형부터 일단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실제로는 조사 유형을 이런 조사 저런 조사라고 구분하는 기준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만 우리 시험에서는요, 조사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른 분류, 그 다음에 조사의 자료 수집이 이루어지는 시간적인 차원에 따른 분류가 주로 시험 문제에 나오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시간적인 차원에 따른 분류에 따라 횡단조사냐 종단조사냐 이 부분이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기준에 의한 분류가 주로 나오지만 진짜 드물게 나머지 기준에 따라서 조사가 어떻게 구분될 수 있는가도 언급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분류가 있는가 정도만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30페이지 위에 표를 보시면 조사의 목적이 탐험을 위해서예요. 우리가 탐험 어디를 하죠? 미지의 세계, 잘 알려지지 않은 세계, 즉 주제에 대해서 탐험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탐험, 익스플로어를 우리 조사에서는 탐색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자, 그래서 탐색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것은 잘 알려지지 않은 어떤 주제에 대한 탐색을 목적으로 할 때는 탐험, 탐색. 그 다음에 현상을 자세하게 기술해주고 싶어요. 기술이라는 건 describe, 묘사예요. 상세하게. 자, 그래서 그걸 목적으로 하는 걸 기술적 조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도대체 이 현상은 왜 일어난 거야? 현상의 발생 원인을 설명하는 걸 목적으로 할 때 이 발생 원인에 대한 설명, 이것을 설명적 조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시간적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내가 2024년 10월 한 달 동안 1000명의 사람들을 조사했어요. 조사했다라는 건 그들로부터 데이터, 자료를 수집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는 그런 조사도 있고, 이거 일반적으로 많이 하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2024년 10월에 1000명을 조사하고 다시 1년 뒤에 또 다른 1000명을 조사하거나 아니면 이때 조사했던 1000명을 다시 조사하거나 그러고 난 다음에 또 1년 뒤인 2026년에 다시 10월에 그들을 다시 조사하거나 또 다른 비슷한 1000명을 조사하거나 이렇게 한 다음에 이들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이 지나면서 어떤 게 달라졌는가를 조사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특정 시기, 일정 시기 동안 수집한 데이터에 대한 분석 결과로 얘네들이 어때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횡단조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료 수집을 할 때 자료 수집을 한 시점에서만 하지 않고 일정 간격을 유지하면서 적어도 2시점 이상의 차이를 두고 이때도 수집한 후에 뭐가 달라졌는지를 분석하는 그런 형태, 얘네들을 같이 분석하는 이런 형태의 조사를 우리가 종단조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이렇게 이제 반복 조사를 할 때 말이에요. 이때도 조사, 이때도 조사, 이때도 조사 이렇게 할 때 그때그때마다 조사되는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면 패널 조사. 이게 사람은 좀 다르지만 근데 같은 집단에 속한 사람들을 재표집하는 거면 동년배 집단. 아니요, 사람도 다르고 집단도 달라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경향 분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내용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조사 결과의 활용 목적에 따라서 그냥 조사 자체, 그래서 이론 개발 자체의 목적을 두면 기본조사, 순수조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거를 내가 응용해서 문제 해결하겠다, 평가하겠다, 욕구조사 하겠다 이런 거. 나는 조사 대상의 욕구를 알고 싶어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목적이 있을 때 이런 거를 우리가 응용조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합니다. 변수를 통제하는 정도에 따라서 순수 실험 조사인지, 유사 실험 조사인지, 원시 실험 조사인지, 아예 실험을 하지 않는 비실험 조사인지가 나오는데요. 요거는 우리 5장에서 따로 다룰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조사 상황에 따라서 실험실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연구자가 실험실이 아닌 바깥으로 나와서 실제 관심 있는 현장 속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면 현장 연구 혹은 현지 조사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 다음에 관찰 대상의 범위, 내가 관심 있는 현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을 세 글자로 모집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모집단 다 조사하는 걸 전수조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너무 많아. 그래서 몇 명만 뽑아서 조사할래. 이 뽑은 사람들을 표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표본을 조사하는 걸 표본조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딱 한 사람만 조사해. 한 집단만 조사해. 그래서 한 케이스만 조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를 단일 사례 조사, 단일 사례 설계라고 얘기를 하고, 얘는 단일 사례 설계는 6장에서 따로 언급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의 성격이에요. 데이터의 성격이 숫자의 성격이면 양적 조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숫자가 아닌 사람들의 언어, 말 이런 거라면 질적 조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석 단위의 수준은요, 우리가 이제 개인이나 가족 정도의 좁은, 그러니까 개인이나 혹은 아주 작은 소집단의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 경우는 미시 조사라고 얘기를 하고, 뭐 지역사회 내지는 국가의 데이터, 국가별 데이터 뭐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할 때는 거시 데이터를 분석한다. 이제 분석 단위가 거시다 해서 거시조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건 목적에 따른 분류, 시간적 차원에 따른 분류라고 얘기를 했고요. 목적에 따른 분류는 앞서도 얘기했듯이 탐색이 목적인 경우도 있고, 현상을 자세히 기술하는 게 목적일 수도 있고요. 현상이 발생한 원인을 설명하고자 하는 목적일 수도 있다 해서 탐색 기술 설명적 조사라고 구분을 하는데요. 이때 탐색은 탐험, 미지 세계의 탐험하고 같은 얘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미지,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현상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별로 없을 때 한번 알아볼까? 이게 탐색적 조사입니다. 자, 그래서 30페이지 탐색적 조사를 보시면 연구된 적이 없거나 알려진 바가 없는 새로운 주제를 연구할 때 이제 탐색적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연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몇 명이나 만나야 되는지조차도 잘 알 수가 없거든요. 자, 그러니까 내가 가설을 설정하려면 가설은 그냥 세우는 게 아니라 기존의 연구 결과나 이론을 토대로 해서 세워야 되는데요. 기존 이론이 너무 없어요. 그러면 가설의 근거가 별로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가설을 설정하거나 혹은 체계적인 조사 설계라고 하는 건 조사를 전반적으로 계획을 하는 건데요. 근데 잘 모르는 현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럴 때 탐색적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맨 끝에, 그러니까 30페이지 맨 끝줄에 있듯이 알고 있는 정보가 별로 없는 상태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탐색적 조사에서는 명확한 조사 문제, 명확한 조사 가설, 명확한 조사 설계를 세워야 해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30페이지에 오타가 있어요. 오류가 있어서 여러분들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탐색적 조사의 땡땡땡 세 번째 땡에 보면 여론조사나 인구 센서스 조사는 전형적인 탐구 목적의 조사 연구이다. 이거는 오답이었는데 제가 위치를 잘못 잡았습니다. 얘는 기술적 조사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여론조사나 인구 센서스 조사는 가장 대표적인 기술, 세세하게 알려주는 기술을 해주는 목적의 기술 목적의 조사 연구여서 걔는 31페이지 기술적 조사로 텍스트 자체를 옮기셔야 합니다. 근데 그거를 잘못해서 그거 꼭 바로 잡아 주시고요. 카페에도 정오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30페이지 탐색적 조사의 예로 두 번째 땡 보시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유출이 지역 주민들의 삶에 초래한 변화를 연구하고자 했는데요. 뭐 이게 자주 터져서 막 자주 연구가 됐으면 기존 연구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관련된 연구나 선행 자료가 너무 부족해요.
이럴 땐 탐색적 연구가 적합하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외상 후 스트레스로 퇴역한 군인을 위한 서비스 개발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내가 지금 몰라요, 알아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발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아직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초기 면접을 한번 몇 명 만나본다라는 거죠. 이럴 때도 탐색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 조사는 현황을, 실태를 자세하게 기술 묘사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요. 보통 우리가 실태 조사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요게 대표적인 기술적 조사입니다. 그래서 주로 몇 프로, 몇 명 이런 식으로 빈도나 비율로 표시가 되고요. 아까 얘기했던 여론조사라든지 인구 센서스 조사라든지 31페이지 기출문제 사례를 보시면 기술적 조사에 의해서 지난해 발생한 데이트 폭력 사건의 빈도, 유형을 자세히 보고 기술해 주는 거, 사회복지협의회가 매년 실시하는 사회복지기관 통계조사 있죠. 이런 거 보통 비율이나 몇 케이스 이런 식으로 숫자로 얘기를 하잖아요. 지역사회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서 사회복지 서비스 만족도가 어떠한지를 자세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기술적 조사에 해당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설명적 조사의 키워드는요. 현상의 원인을 밝히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자연과학에서 현상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실험이에요. 실험은 얘가 얘한테 영향을 주는지, 그러니까 이 B라는 현상이 발생한 원인이 A가 맞는지를 규명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일컬어지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원인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서 진짜 얘가 원인인지를 알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원인의 인, 결과의 과해서 현상의 인과 관계를 규명하는 데 목적을 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설명적 조사에 해당하는 것은 실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시간적 차원인데요. 자, 얘는 자료 수집, 데이터의 수집이 일정 시점 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시간적인 텀을 두고 적어도 최소 2시점 이상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나, 어떤 추이가 있었나,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게 종단조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횡단조사는 조사 대상에 대한 관찰이나 자료 수집이 일정 기간에 한 번만 이루어지고 분석이 들어가는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종단조사는 조사 대상자를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최소 2번 이상 관찰 혹은 자료 수집을 해서 분석하는 경우인데, 이 매 시점에 조사되는 사람이 똑같을 때 이것을 패널 조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32페이지 맨 위쪽에 패널 조사를 보면 각 시점에서 조사되는 사람이 동일하다. 즉 표본이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패널 조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1차 조사에서 구성된 사람들, 조사 대상인 사람을 2차 조사, 3차 조사에서 똑같이 이제 반복 조사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중도의 사람을 바꿀 수 없는 구조가 패널 조사이기 때문에 최초의 조사 대상을 구성할 때 신중하게 구성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저 그만 참여할래요 라고 중도 탈락하는 사람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초기 패널을 좀 넉넉히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는 담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첫 시점에 이게 조사 대상의 수를 좀 넉넉히 확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종단 조사에 비해서 패널 조사는요, 비용도 좀 많이 들고요.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왜냐하면 중도 탈락을 하지 않도록 중간중간 안부 전화도 좀 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조금 품이 많이 드는 조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품이 드는 조사, 패널 조사를 하는 이유가 있죠. 장점을 보시면 추이조사나 동년배 집단 조사보다, 그러니까 얘나 얘보다 얘가 개인들의 변화에 대한 보다 더 정확한 연구를 해주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독립변수의 시간적 우선성을 확보할 수 있어서 내적 타당도를 높일 수 있다. 이런 말이 16기 시험에 나왔는데요. 이 내적 타당도라는 의미는 제4장에서 얘기를 해주고요. 독립변수라는 말의 의미는 3장에서 얘기를 할 거거든요. 우리가 가설을 세울 때 A가 B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가설을 세워놓고 이 말이 맞는지를 검증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 영향을 미치는 원인의 역할을 하는 변수를 독립변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영향을 받는 결과의 역할을 하는 변수를
종속 변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사회복지 쪽에서는 이게 뭐냐면 이제 보통의 경우는 내가 개입을 했을 때 클라이언트의 표적 문제가 변화하는가, 내 개입이 클라이언트의 표적 문제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이제 전제를 하고 개입을 한 후에 실제로 개입 후에 표적 문제가 달라졌는지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 둘 사이의 인과관계를 검증을 하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개입을 한 후에,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에게 개입을 한 후에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문제, 표적 문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종단조사인 경우엔 딱 한 번만 조사하지 않고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 조사를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개입 후에 그 사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몇 번에 걸쳐서 조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 개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1차 조사, 2차 조사, 3차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이 말을 독립변수의 시간적 우선성, 즉 개입 후 표적 문제의 변화 전에 독립변수인 개입을 하고 나서 이 얘기예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인 표적 문제보다 앞에 오고 그거를 독립변수의 시간적 우선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인과관계가 정말 확실한가? 이걸 확인해 주는 정도를 내적 타당도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4장에서 다시 얘기를 할 거거든요. 자, 이 둘 사이의 인과관계를 탄탄하게 해준다라는 얘기인데요. 어쨌거나 그 사람이 예를 들어 표적 문제가 달라졌어요. 달라졌는데 개입하고 난 다음부터 계속 달라지고 있어요. 그러면 야, 개입을 하니까 그 사람의 표적 문제가 이렇게 달라지네? 그래서 얘와 얘 사이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 기관 효과, 특정 연령 효과, 동년배 효과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이거는 교재에는 나오는데 아직 시험에는 나온 적이 없어서요. 여러분들이 그냥 제끼셔도 상관없습니다. 기출에 나왔던 그 정도만 제대로 이해를 하셔도 충분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그냥 그런 말이 있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단점도 있죠. 연구자가 중도 탈락, 연구 대상자가 중도에서 그만할래요. 반복조사 너무 귀찮아요. 막 이러면서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맨 마지막까지 남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 연구에 대해서 자발적인 참여 의지가 상당히 강한 사람들만 막판에 남기 때문에 이들 특유의 어떤 특징이 막판에 이제 발동을 해서 이게 과연 전체 원래 대상의 사람들을 대표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도에 탈락한 사람들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변화의 확인이 불가능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패널 조건화 현상으로 인해서 연구 결과의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는데, 이 패널 조사에서 패널 조건화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반복 조사 자체가 응답에 영향을 주는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같은 사람에게 주기적으로 같은 문제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패널 조사거든요. 그러니까 했던 것도 물어보고 나중에 귀찮아서 대충 대답하는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요즘 너 공부 열심히 하니? 라는 질문을 내가 한 5번에 걸쳐서 주기적으로 받았다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제 한 3번까지는 아니요 라고 응답을 했거든요. 4번째 똑같은 질문을 받았을 때 또 아니요라고 하기에는 저 사람이 나를 완전 개차반으로 볼 것 같아. 그래서 사실은 공부 열심히 안 하면서도 얘 조금 하고 있어요 라고 응답을 할 수 있잖아요. 왜? 계속 같은 문제를 듣다 보니 내가 계속 같은 응답을 하기가 좀 모해서 살짝 의도적으로 응답을 바꾸게 되는 문제들 있잖아요. 왜 생기죠? 반복적으로 같은 질문을 같은 대상에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생기게 되는데, 그러면 연구의 정확도는 떨어지게 되잖아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종단 조사에 비해서 패널 조사는 패널 관리, 즉 조사 대상자 관리에 조금 더 시간과 비용과 에너지가 많이 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년배 집단 조사는요, 동류 집단 조사라고도 하고 혹은 코호트 조사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자, 동년배 집단 조사의 경우에는 매 시점에 조사되는 사람이 패널 조사처럼 같지는 않아요. 자, 얘를 조금 지워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지는 않고요. 매 시점에 조사되는 사람들이 속한 집단이 동일한 경우를 동년배 집단 조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차 조사가 있고 2차 조사가 있고 3차 조사가 있을 때 패널 같은 경우는 똑같은 사람을 조사를 하잖아요. 근데 동년배는 예를 들자면 내가
2024년 신입생 중에서 예를 들어 500명을 1차 조사에서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1년 뒤에 다시 조사를 할 때 이 500명을 그대로 조사할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 내가 또 500명을 조사하더라도 2024년에 우리 학교에 들어왔던 애들 중에 500명을 뽑아 조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다를 수 있지만 뭐는 같아요. 이들이 속한 집단, 2024년 신입생이다라는 거. 마찬가지로 3차 조사에서 내가 또 다른 500명을 조사를 하더라도 얘네들은 2024년 신입생 안에서 뽑힌 500명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다를 수 있지만 이들이 속한 집단은 동일해야 되는데 이 속한 집단이 동일한 이 사람들을 코호트, 동년배 집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2024년 신입생들 혹은 뭐 몇 년생들 혹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출생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공통의 집단 안에 속한 사람들에 대한 반복조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경향조사라고도 얘기하고 추이조사, 추세조사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경향은 영어로 트렌드거든요. 그러니까 트렌드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는 같은 사람도 아니고요. 같은 집단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번 달라요. 자, 그래서 예를 들자면 내가 2024 신입생 500명을 조사했어요. 예. 그러고 1년 뒤에는 2024 신입생이 아니라 2025년 신입생을 조사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1년 뒤에는 2026년 신입생을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매년 우리 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의 경향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분석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매년 들어오는 신입생들을 그때그때 조사해서 그 전년도 신입생이랑 어떻게 다른가를 계속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조사하는 걸 경향, 추이, 추세 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33페이지 하단에 보면 1차 조사에서 2차 조사에서 3차, 4차 조사에서 패널 동년배 경향 분석이 어떻게 다른가를 이런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그래서 이 표를 쭉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같은 얘기, 여기서 조사했던 사람 똑같이 가는 거, 그 다음에 여기도 2021년, 여기도 2021년, 21년 똑같지만 사람은 그때그때 다를 수 있다라는 거, 여기는 2021년, 22년, 23년, 2024년 신입생으로 매해 속한 사람도 집단도 다르다. 이런 걸 비교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34페이지 한 걸음 더 위쪽에 회색 박스를 보시면 횡단이냐 종단 조사냐는 자료 수집이 같은 시점에서 이루어지는지 여러 시점에서 이루어지는지 요걸 얘기할 뿐이고요. 내가 횡단 조사를 하는 목적이 탐색적인 목적일 수도 있고 기술적인 목적일 수도 있고 설명적인 목적일 수도 있어요. 내가 종단 조사를 하는 목적이 탐색적인 목적일 수도 있고 기술적인 목적일 수도 있고 설명적인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횡단 조사를 탐색 조사로 할 수도 있고 기술 조사로 할 수도 있고 뭐 종단 조사를 설명 조사로 할 수도 있고 기술 조사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내가 횡단 조사를 질적인 데이터로 할 수도 있고요. 양적인 데이터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횡단 조사이면서 기술적 조사이면서 질적 조사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 관련 기출의 13회, 그러니까 2015년도 기출을 보시면은요, 종단 연구는 장기간에 걸쳐 조사하는 연구로, 뭐 이건 맞을 수 있거든요. 질적 조사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얘기는 틀려요. 질적으로 할 수도 있고 양적으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주제입니다. 조사의 절차인데요. 제가 앞서서 1장에서 조사 윤리 얘기하면서 조사의 시작은 뭐다? 조사의 주제를 정하는 거다. 끝은 뭐다? 보고서 작성하는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조사 주제로부터 그 다음에 보고서 작성까지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데요. 처음 그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외우세요. 주문, 가설, 주문, 가설. 주제를 정하고 그 다음 문제를 정하고 가설을 정한 후 설계를 하는 거거든요. 주문, 가설입니다. 그래서 조사 주제, 조사 문제, 조사 가설, 조사 설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리서치라는 말을 조사라고도 번역을 하지만 연구라고도 번역을 해요. 그래서 연구 주제, 연구 문제, 연구 가설, 연구 설계 그렇게 얘기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주제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넓은 나는 아동학
학대 가해자의 효과에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연구하고 싶어요. 이 정도는 우리가 주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를 명확하게 내가 이 연구를 통해서 어떤 문제에 답을 하고 싶은가, 답을 찾고 싶은가를 구체적으로 폭을 좁혀서 얘기할 때 이것을 조사 문제, 연구 문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막 보니까, 이 개입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과연 이 개입을 했을 때 아동학대 가해자의 아동학대 인식이라든지, 아동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아동학대 재발률이 줄어들게 되는가를 내가 확인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개입이 실제로 인식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요거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조금 더 광범위하고 얘는 훨씬 더 구체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가설을 세우는데, 가설은 우리가 제1장에서 귀납과 연역 얘기했을 때 어디에만 해당이 되는 거죠? 연역법. 연역법은 기존의 이론이나 명제를 기초로 가설을 세운 후 가설을 구성하는 A와 B와 같은 개념의 조작화를 통해 측정을 하고 측정과 관찰을 통해서 가설을 검증하는 절차를 따르는 게 연역법이었잖아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역법에서는 기존 이론에 의거한 가설을 세우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가설 설정은 연역법을 따르는 양적 조사에 한정된 절차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질적 조사 같은 경우 귀해 질해서요. 질적 조사는 귀납법을 주로 따르게 됩니다. 귀납법은 가설 안 세우고 개별 사례들에 대한 경험적인 관찰을 하다가 보편적 유형을 발견해 이거를 이론으로 묶어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가설 안 세워요. 자, 그래서 모든 연구가 가설을 세운다. 이건 틀리는 거고요. 연역법을 따르는 양적 조사에서 가설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사 설계라고 하는 것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혹은 질적 조사의 경우에는 가설을 세우지는 않잖아요. 혹은 그냥 현상을 연구하기 위해 이렇게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그럼 누구를 어떻게, 언제, 몇 명이나 어떤 방법으로 조사해서 그 조사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을 하지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how to죠. how to. 조사의 how to를 얘기하는 게 조사 설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사 설계는 가설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건 양적 조사의 목적인 거고 질적 조사에서는 현상을 연구하기 위해 이렇게 쓰셔도 될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사를 할 것인가의 계획을 말하게 됩니다. 언제 조사하지? 조사 기간을 정해야 되고요. 주요 변수, 특히 이제 가설 같은 경우는 A가 B에 영향을 미칠 거야. 혹은 뭐 A가 B에 영향을 미쳐서 C에 영향을 미칠 거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설을 세울 수가 있는데 A는 어떻게 측정하지? B는 어떻게 측정하지? C는 어떻게 측정하지? 그래서 이제 각각의 변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명확히 정의를 하고요. 이걸 개념 정의, 개념적 정의 혹은 개념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걔를 어떻게 측정하지? 측정 방법을 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측정 방법을 정하는 걸 우리가 조작화라고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거 해야 되고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자료를 수집할 건가?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우리가 설문조사로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도 있고요. 직접 찾아가서 그 사람이랑 면대면으로 면접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할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의 행동을 내가 현장에서 직접 관찰하는 방법으로도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면접을 할 때는 면접지 같은 거, 면접 지침, 면접지 이런 거 혹은 사전에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동의서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미리 준비를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설문조사를 하려면 설문조사는 설문지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관찰을 하든 면접을 하든 설문조사를 하든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 이걸 조사도구라고 얘기를 하죠. 조사도구를 만들어야 돼요. 이걸 개발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들면 땡인가요? 잘 만들어야 돼요. 그럼 잘 만들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자, 이거. 특히 이제 조사 도구가 믿을만한지를 평가하는 걸 신뢰도와 타당도를 평가한다 혹은 검토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잘못되면 설문지 자체가 잘못 만들어지면
그 도구를 통해서 확보한 데이터 자체를 믿을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꼭 필요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전수조사 얘기하면서 연구자가 관심 있는 현상 전체를 모집단이라고 얘기하고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는 걸 전수조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내가 어떤 집단을 조사하고 싶은가? 모집단을 결정을 해야 되고 전수조사를 할까? 아예 표본조사를 할까? 그럼 표본을 몇 명을 뽑지? 이걸 표본 크기라고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뽑지? 이걸 표집 방법이라고 얘기해요. 이걸 다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들을 이렇게 뽑아서 설문지를 가지고 설문조사를 한다면 데이터를 수집을 했다면 그 다음 뭘 해야 돼요?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분석하지? 어떻게 분석하지? 이것도 how-to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결정하는 건 모두 다 조사 설계 단계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조사 설계에서 해야 되는 건 무슨 방법 이런 걸 결정하는 일이 가장 대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야지라고 계획을 세웠으면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뭐죠?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자료 수집은 설문조사로 할 수도 있고 면접으로 할 수도 있고 관찰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설계 단계에서 내가 만들어 놓은 이 도구들을 활용을 해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데이터, 즉 자료라고 얘기를 할 때 자료에는 1차 자료도 있고 2차 자료도 있어요.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 목적을 위해 자신이 설문조사로 수집을 했거나 자신이 면접으로 수집을 했거나 내가 관찰을 통해 수집을 한 데이터, 이걸 1차 자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2차 자료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이나 기관이 다른 연구 목적으로 혹은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혹은 수집해 놓은 데이터. 그러니까 내가 수집하는 건 아니에요. 누군가가 수집하거나 만들어 놓은 데이터를 나는 뭐만 하는 거죠? 분석만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차 자료의 경우는 우리가 수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갖다가 분석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이라고, 2차 자료 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요거는 우리가 OT 시간에 9장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료를 수집할 때는 1차 자료, 2차 자료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요. 자, 자료의 성격에 따라서 수치 자료는 양적 자료, 그 다음에 수치가 아닌 자료를 질적 자료로 구분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주로는 양적 연구에서는 양적 자료를, 그 다음에 질적 연구에서 질적 자료를 수집을 해서 뭐 하죠? 분석을 해요. 그럼 분석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결과를 뭘 해야 되죠? 당연히 해석을 해야 되죠. 그 해석에 기반하여 조사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이런 절차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조사 절차 쪽 시험 문제는요, 2가지예요. 순서를 올바르게 나열하라.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번째는 특히 조사 설계 단계에서 하는 일이 뭔가를 구별하는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조사의 분석 단위예요. 자, 분석 단위는 시험 문제가 많이 안 나오는데 2024년에는 요게 주인공인 문제가 나왔었어요. 자, 분석 단위의 유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 혹은 사람들을 조사를 할 때요. 자, 분석 단위는 사람하고 관련해서는 개인과 집단 단위의 분석이 있어요. 자, 그리고 사람이 아닌 것 혹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 해서 이걸 가공물이라고도 하고 사람이 만들었다 해서 인공물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해요. 그럼 뭐 예를 들자면 사람이 만들어 놓은 문화를 분석하거나 혹은 사람들이 만드는 범죄 행위나 폭력 같은 걸 분석을 하거나 사람이 만드는 주거의 건축물을 비교를 하거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신문 사설을 분석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사람이 다 만든 걸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사회적 가공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사람을 분석한, 사람과 관련되는 걸 분석을 할 때 개인이냐 집단이냐 이 의미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 우리가 사회조사가 한 사람을 연구하는 단일 사례 설계 연구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복수의 사람들을 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누구한테 투표할 건지를 물었다 해서 1000명의 성인 남녀, 근데 지역 주민 500명을 조사를 했다라든지 대학생 2000명을 조사했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일반적인 설문조사에서 뭐 1000명을 조사했네, 2000명을 조사했네. 요거는 다
개인을 대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개인에게 무엇을 물어봤냐면 너의 성별이 어떻게 되니? 너 나이가 어떻게 되니? 너의 종교는 어떻게 되니? 학교 만족도는 어떻게 되니? 개인의 데이터를 그러니까 설문에 응답을 해서 그 개인들의 차이들을 분석한다. 이러면 이거는 개인이 분석 단위가 됩니다. 이게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10만 명이든 상관없어요. 내가 수집하는 데이터는요, 개인들의 이야기예요. 개인들의 정보를 수집을 해서 그 개인들 사이의 차이를 분석하고 싶은 거거든요. 이거는 개인 단위입니다. 그럼 집단은 뭐예요? 집단은 단순히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000명, 10,000명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집합체, 학교, 조직, 회사, 복지관, 지역사회, 국가 이런 건 뭐죠? 적어도 2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집합체잖아요. 이들 간을 비교하는 것은 분석 단위를 집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 간의 차이를 분석하거나 회사 간의 차이, 복지관별 무슨 차이, 국가 간 차이, 지역 간 차이를 분석을 했다면 얘는 분석 단위가 집단 단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36페이지 분석 단위의 유형에서요. 개인에서 땡땡 두 번째 땡에 개인을 분석 단위로 하는 조사 문제 2에 한번 볼게요. 근로소득 공제 비율에 따라서 빈곤자의 노동 동기가 달라지는가? 이거 빈곤자 한 사람, 빈민 한 사람만 조사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기준 중위소득의 32%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내가 그들 예를 들어 1000명을 조사했다라고 칩시다. 1000명이니까 집단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들에게 개개인의 이제 노동동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로자들 혹은 빈민들, 주민들, 학생들 조사한 건 다 개인입니다. 자, 수입에 따라서 복지의식의 차이가 있는가? 누구한테 물어봐요? 개인들한테 물어보잖아요. 자, 직장인의 근무 연수는 직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거 직장인들에게 물어보잖아요. 성별에 따라 우울감의 차이가 있는가? 이거 개인들에게 물어보잖아요. 이거는 다 개인에 해당합니다. 자, 그런데 37페이지 맨 위쪽에 세 번째 줄 집단을 분석 단위로 하는 조사 문제 얘는 빈곤 가족의 가족 응집력은 중산층 가족의 가족 응집력보다 강한가? 가족 간의 차이를 비교하는 거고요. 사회복지기관의 자원 동원 능력은 기관의 업무 자율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거 사람들을 조사하는 게 아니에요. 복지기관들 간의 차이를 분석을 하는 거고요. 거주민의 평균 연령이 높은 지역일수록 정치적 성향이 보수적인가? 이거는 주민 개개인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역 간 차이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다만 이 지역의 주민 평균 연령과 이 지역의 주민 평균 연령의 높낮이에 따라서 이 지역의 정치 성향과 이 지역의 정치 성향이 어떻게 다른가를 지역 간 비교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건 분석 단위가 집단이다라고 비교를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분석 단위 관련된 오류가 3가지가 있어요. 특히 이 중에서 생태학적 오류와 개인주의라고도 하고 개체주의라고도 쓰세요. 여기다가 개체주의라고도 얘기를 하고 개별주의, 이건 그냥 번역의 차이입니다. 개별주의 오류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생태학적 오류는 실제로는 내가 집단을 단위로 분석을 해놓고 결론을 내릴 때 혹은 해석을 할 때 혹은 결과적으로 추론을 할 때 이걸 집단 단위가 아니라 개인 단위로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 오류입니다. 이걸 생태학적 오류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근데 거꾸로 내가 실제로 분석은 개인 단위 분석을 했어요. 개인들 간의 차이를 분석을 한 거거든요. 사람들 조사를 해서. 그런데 그걸 가지고 결론을 내릴 때 집단 단위로 결론을 내리는 오류는 개별주의, 개체주의 혹은 개인주의 오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 암기를 이렇게 하세요. 생태집게, 생태찌개에 집게가 있는 거예요. 집어먹으라고 생태집게. 자, 그래서 생태학적 오류는 집단 단위 분석을 개인 단위로 잘못 해석하는 오류다. 자, 그 다음에 개인 계집이에요. 혹은 개별 계집이에요. 우리 강아지가 5마리가 있는데 이 5마리의 강아지가 다 각자 자기 집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개인 계집
혹은 개별 계집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개인 단위를 집단 단위로 잘못 해석하는 건 개별 계집, 개별주의 오류가 되는 거고요. 생태 집계, 집단 단위를 개인 단위로 잘못 추론하는 것은 생태학적 오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37페이지에 생태학적 오류의 예, 대학 졸업 이상의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이 낮은 지역에 비해 중위소득이 더 높았다. 그럼 뭘 비교한 거죠? 지역 간 비교예요. 지역 간 비교는 뭘 분석한 거죠? 집단 단위의 분석입니다. 그것에 기초해서 학력 수준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이렇게 사람과 사람 간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은 이건 개인 분석이거든요. 사람 간 차이로 해석을 하고 싶었으면 사람들을 조사를 해서 비교를 했었어야 돼요. 근데 지역 간 차이를 비교해 놓고 이걸 개인 단위로 해석을 하면 이거 오류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생태학적 오류가 되는 거고요. 자, 개인주의 오류 볼게요. 여러 사회복지기관의 종사자 개별 직무 만족도를 조사를 한 자료를 기초로 그래서 이거는 종사자 개개인한테 물어본 거예요. 너 만족해? 이렇게. 이거는 개인 단위 분석입니다. 이걸 가지고 기관별 직무 환경의 우수성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이건 기관 단위로 해석을 한 거잖아요. 이거는 개인주의 오류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환원, 이거 리덕션이거든요. 줄이는 거예요. 축소하는 거. 그래서 환원주의 오류를 다른 말로 축소주의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어떤 하나의 현상이에요. 딱 하나의 원인에만 영향을 받는 건 아니에요. 여기 이런 다른 굉장히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사회복지 공부하는 이유도 딱 하나 이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도 그중에 어느 한두 가지 요인으로 지나치게 단순화해서 현상을 설명하려고 하는 경향 이것을 환원주의 내지는 축소주의 경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줄여서 지나친 단순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가장 대표적인 게요. 뭐 예를 들어 청소년이 왜 자꾸 가출을 하는가? 이게 청소년 개개인의 심리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는 부분도 있고 친구 관계에 영향을 받는 부분도 있고 가정의 불화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것도 있고요. 뭐 등등등 혹은 뭐 얘가 뭐 다른 뭐 사회적인 영향에 이런 것들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 심리학자는 이 많은 영향 요인들 중에서도 너무 개인의 심리적인 요인으로만 설명하려고 하고 가족학자는 너무 가족관계 요인으로만 설명을 하려고 하고 이런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어느 한 측면으로만 해석을 하려고 하는 이런 환원주의적 경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에서 인간 행동은 사실 환경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심리 내적인 영향을 받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프로이트 같은 경우는 환경 필요 없어. 그래서 다 무의식의 원초와의 욕망에 의해서만 인간 행동을 설명하려고 하잖아요. 이걸 무슨 논이라고 얘기를 하죠? 정신결정론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마치 다양한 원인들이 중에서도 이것에 의해서만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걸 결정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결국은 환원주의적 성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사론에서는 이런 결정론을 결정주의라는 말로 시험에 한번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요. 결정주의가 나오면 이것도 환원주의의 조금 극단적인 형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 2장의 개념 설명은 끝났고요. 자, 우리 올해 나왔던 기출문제 보도록 할게요. 올해 시험에서는 2장에서 2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제가 1, 2장 2강에 걸쳐서 했고 그 다음에 2장을 1강에 걸쳐서 했어요. 이렇게 3강만으로도 25문제 중에 5문제를 여러분들이 맞추는 거예요. 멋집니다. 자, 그러면 223페이지에 4번, 5번이 이 챕터에서 나왔거든요. 4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조사 유형을 바르게 짝지은 거 난도가 굉장히 낮은 문제예요. 동일 표본을 대상으로 예를 들자면 모집단에서 내가 500명을 뽑았어요. 이걸 표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사람, 그 동일한 표본 혹은 조사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시간을 달리해서 추적 관찰을 했다는 거예요. 한 번 조사하고 시간을 달리해서 또 조사를 했습니다. 종단 조사라는 얘기인데요. 종단 조사를 할 때마다 동일 표본이었대요. 그럼 뭐죠? 얘는 패널 조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4번 아니면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 일정 연령이나 일정 연령 범위 내에 있는 사람들, 뭐 있어 1980년생 혹은 1980년에서 85년 사이에 출생한 사람들
내의에서 조사 대상자를 반복적으로 종단 조사를 하게 되는 경우를 뭐라고 얘기해요? 코호트 혹은 동년배 집단 혹은 동류 집단 조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답은 5번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분석 단위 단독 문제가 진짜 오래간만에 나왔거든요. 자, 5번 보도록 합시다. 옳은 걸 모두 고르래요. 이혼, 폭력, 범죄 누가 해요? 사람들에 의해서 이혼 문제가, 폭력 문제가, 범죄 문제가 만들어지게 되잖아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을 총칭해서 뭐라고 하죠? 사회적 가공물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얘를 번역을 할 때 사회적 인공물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자, 사회조사의 분석 단위는 개인, 집단도 있지만 사회적 가공물도 있는 거거든요. 자, 얘는 맞는 얘기고요. 생태학적 오류와 환원주의가 나왔습니다. 생태학적 오류는 생태, 집, 개로 외우라고 했어요. 그래서 집단 단위로 분석을 해놓고 얘를 개인 단위로 추론하는 오류가 생태학적 오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집단에 대한 조사를 기초로, 즉 집단이 실제 분석 단위였는데 이거를 개인을 분석 단위로 주장하는, 마치 개인을 분석한 것처럼 결론을 내리는, 이걸 이렇게 쓴 거예요. 이 말은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환원주의, 축소주의, 이거를 조금 더 달리 얘기하면 결정주의라고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특정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인들 중에서도 얘는 얘 때문에 유발이 된 것처럼 부각시켜서 다른 것 빼고 얘로 주로 얘기하려고 하는 성향, 이것을 환원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특정 분석 단위 또는 변수가 다른 분석 단위나 변수에 비해 이 현상의 발생에 더 큰 영향을 미쳤어, 혹은 이 현상에 더 큰 관련성이 있어 라고 설명하는 경향이다 라고 환원주의를 해석을 하면, 그러니까 설명을 하면 맞아요, 틀려?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던 텍스트하고 시험의 설명이 조금 다르게 나오더라도 그 표현이나 그 표현이다, 결국은 같은 의미지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5번 문제의 경우에는요, 기억도, 니은도, 디귿도 다 맞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어쨌거나 올해 이제 2024년 시험 문제는 풀어보았고요. 자, 2장의 마지막 쪽에 있는 OX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사회조사의 유형하고 관련된 기출선지 10문제 뽑았습니다. 워낙 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탐색이냐, 기술이냐, 설명이냐는 뭐에 따른 구분이죠? 이 조사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른 구분입니다. 그래서 얘는 맞습니다. 자, 양적 조사와 질적 조사를 구분하는 기준은 뭐죠? 데이터의 성격입니다. 데이터, 다른 말로 자료죠. 자료의 성격이 숫자냐, 숫자가 아니냐를 기준으로 나누는 거죠. 자, 동년배 집단조사, 다른 말로 동류 집단조사, 다른 말로 코호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동년배 집단조사는 매 시점 동일한 사람들을 반복 조사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다를 수 있지만 동일 집단에 속한 사람들 혹은 동일 연령대에 속한 사람들을 반복 조사한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고요. 동일한 사람, 그 사람 자체가 동일한 것은 동년배 집단 조사가 아니라 패널 조사라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3번 틀렸고요. 자, 4번 탐색적 조사는요, 연구된 적이 별로 없어서 혹은 기존의 연구 자료가 별로 없는 새로운 현상이기 때문에 기존의 연구의 기초에서 가설을 세우기가 어려운 경우거든요. 이건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조사를 하면 좋을지를 결정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하는 거거든요. 자, 따라서 탐색적 조사의 경우에는 명확한 연구 가설이나 구체적 조사 계획을 세울 수 없는 경우에 보통 탐색적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거 꼭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은 틀렸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기술적 조사나 설명적 조사의 경우에는 구체적 조사 계획이 꼭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명확한 연구 가설을 세우는 거는요, 얘는 특히 설명적 조사. 설명적 조사 같은 경우는 얘가 왜 생기는가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현상의 원인을 규명하는 걸 목적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원인이 이 현상에 영향을 주었다. 즉, 이 현상은 그 원인에 의한 결과였다라고 하는 인, 과, 관계를
가정하는 게 가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적 조사에서는 인과관계 규명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명확한 연구 가설을 특히 양적 조사인 경우에 세워야 되지만 현상이 어떠한지 실태를 쫙 보고 싶어요. 그냥 실태를 보고 싶을 뿐인데 거기에 A는 B다 이런 식의 가설이 필요한가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적 조사인 경우에는 연구 가설을 명확하게 세워야 되겠지만 기술적 조사에도 명확한 연구 가설을 세워라 이렇게 요구하진 않아요. 다만 구체적 조사 계획은 탐색을 뺀 나머지 기술과 설명적 조사에는 꼭 사전에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경향 분석이라고도 하고 추이 분석, 추이 조사 혹은 추세 조사. 요거는 매 시점 동일한 사람을 조사하는 것도 아니고 매 시점 동일한 집단을 조사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때그때 사람도 집단도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5번은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6번 패널 조사는 패널 조건화 뭐죠? 같은 사람을 자꾸 반복 조사, 같은 질문 또 하고 같은 질문 또 하고 그러다 보면 이 반복 조사 자체가 그다음 그 사람의 응답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현상을 얘기하는데 이러면 연구의 정확도가 높아져요, 떨어져요?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6번도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7번입니다. 일전 연령이나 일전 연령 범위 내의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동년배 집단 혹은 동류 집단 혹은 코호트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종단 연구를 하는 건 코호트 조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고요. 자, 추이 조사 혹은 경향 분석 혹은 추세 조사라고 얘기하는 것은 개인의 변화에 대해 패널 연구보다 더 명확한 자료를 제공하다? 아니죠. 개인의 추이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건 패널 연구입니다. 그래서 8번은 틀렸고요. 자, 9번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유출이 지역 주민의 삶에 초래한 변화를 연구하고 싶어요. 이게 이 목적 자체는 A가 B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런 거거든요. 이 목적 자체로만 얘기를 하면 설명적 조사이긴 한데 근데 관련 연구나 선행 자료가 너무 부족해요. 그러면 바로 설명조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가설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조사 교육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거든요. 워낙 갑자기 생긴 새로운 사건이기 때문에 그럴 땐 뭘 해야 된다? 여기 탐색적 조사를 해야 합니다. 탐색적 조사를 충분히 한 후에 그 다음에 기술적 조사를 하든 설명적 조사를 하든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9번은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외상 후 스트레스로 퇴역한 군인을 위한 서비스 개발의 가능성 어떤 걸 개발할 수 있는지 개발할 수 있을지 이런 거를 내가 잘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있을까? 이런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내가 몇 명이라도 좀 미리 만나봐야지 이 정도는 우리가 탐색적 조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0번도 틀린 거고요. 자, 이번엔 두 번째 사회조사의 절차입니다. 조사 연구의 과정은 뭐부터? 주문, 가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조사 주제, 조사 문제, 조사 가설, 조사 설계 이렇게 가는 거죠. 가설이 먼저가 아니라 주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연구 문제 설정에서 비용, 시간, 윤리성 등이 고려가 돼야 된다. 우리가 이제 연구 문제는 연구 주제에 비해서 훨씬 더 구체적으로 내가 조사를 통해 답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문제거든요. 자, 그러면 연구 문제를 세운다라는 것은 실제 내가 어떤 조사를 하고자 하는지 이런 것까지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근데 뭐 예를 들어 전 세계 사람들의 행복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가장 최선인가 이런 건 전 세계 사람들을 내가 다 조사할 수 있나 이런 거를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연구 문제든 연구 가설이든 가설도 문제도 구체적으로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할 때는 이런 걸 다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맞는 얘기고요. 자, 연구 가설 혹은 가설은 연구 문제와 이론에 따라서 구성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이제 순서가 주문 가설이잖아요. 자, 그래서 연구 문제를 내가 설정을 해놓고 그러면 가설을 어떻게 세워야 되지? 문제 다음에 그거에 기초해서 가설을 세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구 문제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가설은 기존의 이론에 토대를 두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연구 문제, 그 이론에 따라서 구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은 맞는 얘기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14번 설문지 개발과 신뢰도, 타당도 검토 있잖아요. 이건 언제 하라고요? 자료 수집 전. 달리 얘기하면 뭐죠? 조사 설계 과정에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조사 설계는 조사 기간, 그 다음에 모집단, 표집, 표본의 크기, 표집 방법, 자료 수집 방법, 그 다음에 조사 도구 개발, 조사 도구의 신뢰성과 타당성, 검토 혹은 평가, 그리고 자료 수집 방법의 결정, 이런 일들이 다 조사 설계 단계에서 결정이 되고요. 그리고 자료 수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료 수집 전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구 문제 설정은 가설 설정과 조사 설계의 전 단계다. 맞습니다. 연구 문제의 설정은요, 설정하고 그 다음에 가설 설계잖아요. 그러니까 가설과 설계 전에 연구 문제를 하는 거 맞습니다. 자, 그래서 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분석 단위 보시면 환경이나 가공물은 사회조사의 분석 단위가 될 수 있다 없다. 환경이나 가공물, 사회적 가공물 얘기하는 거고요. 분석 단위 오케이입니다. 자, 그래서 될 수 없다. 이 말은 틀리는 얘기고요. 요거는 올해 나왔던 거죠. 이혼, 폭력, 범죄 이런 거는 사회적 가공물에 해당하는 거 맞고, 자, 청소년 가출을 가족 문제로만 자꾸 설명하려고 혹은 이해하려고 한다면 이런 걸 뭐라고 부르죠? 다양한 원인들이 영향을 줬을 텐데 특정 측면으로만 얘를 설명하려고 해요. 이거 환원주의다, 내지는 축소주의다, 내지는 결정주의 경향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집단 단위로 분석한 결과의 기초에 개인 단위 해석을 한다면 생태 집계예요. 집단 단위를 개인 단위로 얘는 생태학적 오류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개인주의 오류가 맞으려면 개별 개집이에요. 그래서 개인 단위로 분석한 결과의 기초에 집단 단위의 해석을 내린다면 그게 개인주의 오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2장도 마쳤습니다. 자, 쉬고 3장 가도록 하겠습니다.